오랜 공백을 깨고 김건모 씨가 다시 무대에 올랐죠. 지난해부터 이 전국 투어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네가 지금 나라면 넌 웃을 수 있니? 이렇게 쉽게 네가 날 떠날 줄은 몰라서 넌 핑계를 대고 있어. 한 잔 주가니 바꿔니 이 밤이 가는구나. 오늘 밤 저 달이 너무 처량해. 너도 나처럼 외로워 텅 빈 가슴 안고 사는구나. 네, 지금 여기 나와 계신 패널분들도 좀 몸을 들썩들썩하면서 노래에 맞춰서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셨는데, 김건모 씨 정말 시대를 풍미했던 히트곡이 정말 수많은 이 가수시잖아요. 그동안의 콘서트 다 매진이 됐을 것 같은데 이제 서울 콘서트만 남겨두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는 3월인데요. 서울에서의 공연은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됐던 부산에서 시작이 됐는데 거기에서부터 이어진 전국 투어의 대미를 장식하는 무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을 시작으로 해서 대구, 광주, 인천 등 주요 도시를 거쳐서 진행이 됐는데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 전 회차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앞서 보셨던 이 영상에서처럼 정말 매 곡마다 개성이 강한 그 명곡들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 매진이 안 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김건모 씨는 투어 첫 무대에서 오랜 공백에 대한 어떤 그 긴장 그리고 벅찬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눈물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이 소식도 많이 전해졌었죠. 그리고 고마움을 담아서 매 공연마다 관객들에게 큰 절을 올리면서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거든요. 김건모 씨는 당분간 무대에서 노래로 답하는 것에 집중하겠다라면서 특히 이번에 서울 공연을 통해서 관객에게 다시 한번 진심을 전하겠다라는 각오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큰절을 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오랜만에 팬들을 만나서 굉장히 행복할 것 같고요. 또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고 하니 이보다 좋은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어제 공개된 사진을 보면 좀 팬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김평론가님. 네, 어떻게 된 사연인고 하니 주영훈 씨, 작곡가 주영훈 씨가 아내 이윤미 씨와 함께 김건모 씨와 만나서 찍은 사진을 본인의 SNS에 올린 것이 어쩌면은 그 걱정의 근원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인데요. 주영훈 씨는 내 사랑하는 건모형 3월 21일 서울 콘서트 꼭 갈게요. 우리 눈밑 지방 수술도 같이 해요 라면서 반갑고도 또 익살스러운 이런 게시물을 올렸는데 지금 표정을 한번 보세요. 네. 주영훈 씨하고 이윤미 씨 부부는 아주 밝은 미소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김건모 씨는 뭐 거의 좀 무표정에 가까운 그런 그러네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좀 오랜만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좀 수척해진 모습도 눈에 띄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주영훈 씨와 김건모 씨가 나이 차이가 1살밖에 안 나거든요. 그런데 이 사진으로만 봐서는 꽤 나이 차이가 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죠. 1살 차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리꾼들도 이 사진을 보고 나서는 정말 김건모 씨가 그동안 마음고생이 얼마나 컸으면 그랬을까라는 그런 동감을 표시하기도 했고요. 원래 김건모 씨가 예전에 그 건치 연예인으로 뽑힐 정도로 웃는 모습이 굉장히 밝은 분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웃는 모습을 보고 싶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힘내요 하는 응원의 글도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습니다. 전국 콘서트 하다 보면 뭐 체력도 좀 떨어질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하다 보니 저렇게 좀 지친 표정이 나올 수도 있겠다 싶긴 하지만 아무래도 그간 있었던 마음고생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안 기자님.
네, 맞습니다. 원래 김건모 씨는요, 굉장히 익살스럽고 유쾌한 편이거든요. 근데 사진만 보더라도 그런 웃음을 많이 잃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도 많은 팬들이 김건모 씨의 이 공연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현장을 찾고 있고요. 또 동료, 후배, 연예인들도 찾아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수 우디는 지난해 11월에 나의 영웅, 나의 아이돌이라면서 왼쪽의 사진입니다. 저렇게 김건모 씨와 함께 사진을 찍었고요. 오른쪽은 걸그룹 시아 출신 김현지 씨입니다. 레전드 그 자체, 다시 뵐 수 있게 되어 더 감동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건모 씨가 지난해 9월부터 본격적인 공연을 시작했는데 워낙 그동안 많은 아픔이 있었죠.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댓글에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워낙 공백기가 길기 때문에 저렇게 무대 위에서 많은 곡을 소화하는 게 어렵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있는데 네. 그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무대가 그렇게 갈망을 하고 있는데도 몇 년 동안 계속 서지 못했고 또 그동안에 체력을 비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성기적 못지않은 김건모 씨의 무대 매너를 볼 수 있다고 모두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공백기가 그동안 굉장히 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석 매진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 아무래도 이 티켓 파워는 여전하다. 이걸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김건모 씨 존재감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뭐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사실 네. 아까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노래가 나오는 동안 흥겹게 따라했던 분은 저랑 김현주 평론가 두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그 젊은 세대나 이럴 때는 정말 김건모 씨는 가왕이었어요. 그야말로 그렇죠. 정말 좋아하는 노래도 많았고 시대를 풍미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그 김건모 씨를 사랑하는 그 노래를 사랑하고 음악을 사랑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또 매진 행렬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윤일상 씨가 작곡가시잖아요. 이분이 김건모 씨와 함께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글을 올렸는데 공연도 잘 되고 있어서 음악 안에서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김건모 씨가 음악을 떠난 적은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안타깝게 그런 상황에 놓여 있던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래도 지금 너무 많이 음악적으로 충전돼 있다. 즉, 이게 팬들이나 관객들을 만날 수 있는 충분한 준비는 돼 있는데 상황이 그런 상황이어서 좀 안타깝다라는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김건모 씨 얼굴에는 지나간 시간들이 새겨졌지만 그래도 노래만은 여전히 같은 모습으로 저희들에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행사장에서 호통을 들은 장원영. 이 장원영 씨, 초통령이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아이돌인데요. 행사장에서 도대체 어떤 호통을 들었다는 건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 영상 말미에 저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원영 씨 일찍 좀 다닙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장원영 씨도 좀 놀란 것 같은 표정이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렇게 가다가 뒤로 확 돌아보니까요. 그 네. 음성이 나오는 곳으로. 그러니까 장원영 씨도 좀 놀랬던 것 같은데 이 보신 영상은 어제 있었던 서울 성수동에서 열린 한 패션 브랜드 론칭 행사장입니다. 네. 그런데 이 어제 정말 날씨가 서울이 추웠거든요. 정말 추웠잖아요. 많이 추웠죠. 너무 얇게 입은 것 같아요, 옷을. 장원영 씨도 이제 얇게 입었는데 지금 음성을 내신 분으로 추정되는 분은 아마 사진 기자 내지는 영상 기자분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아마 이분들도 추위 속에 좀 다소 오래 그렇죠. 기다리셨었나 봐요. 그래서 장원영 씨가 포토월에 이제 예정된 시간, 약속된 시간보다 좀 늦게 도착을 하니까 원영 씨 일찍 좀 다닙시다. 이렇게 가는 이 장원영 씨 뒤에다 대고 이 이야기를 한 건데 이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상당히 화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누리꾼들이 장원영 씨를 좀 비판하는 댓글을 많이 달았는데요. 일단 제목은 지각하자 기자에게 혼난 장원영 뭐 이런 영상들이 우후죽순으로 또 올라오기도 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댓글이 달리면서 장원영 씨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생겼는데요. 그랬군요. 네, 일단 일부 누리꾼들의 반응을 보면 이렇습니다. 날씨도 추운데 밖에서 이렇게 기다리면 나라도 화날만 하다라는 반응이 있었고요. 또 이건 일인데 프로로서 늦으면 되나 지각하면 되나 이거 프로의식이 없는 거다.
아니면 사과하는 게 어렵나? 연예인이 벼슬인가? 아마 이 호통을 듣고 장원영 씨가 이제 가던 길을 간 부분을 지적한 이 누리꾼의 그 반응으로 보이는데요. 일각에서는 장원영 씨가 한 40분 정도 늦었다. 40분이요?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지만 이 부분은 사실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라고 합니다. 김 기자님,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다린 상황인 것 같은데 장원영 씨가 먼저 사과를 했다면 좀 상황이 달라졌을까요? 사실 이런 일 자체가 벌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긴 그렇긴 한데 하죠. 사과를 만약에 한다고 해도 그리고 뭐 해명의 기회가 있다고 해도 믿을 사람은 믿고 안 믿을 사람은 끝까지 안 믿는 게 또 지금 현실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사실 장원영 씨가 사과를 하지 않았어도 상황은 그래도 현재는 많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잘못된 정보가 퍼지고 있고 상세한 전후 사정을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라면서 행사 섭외를 담당했던 대행사 측에서 지금 공식 입장을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행사 측이 전한 바는 이렇습니다. 지각 논란의 전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브랜드에서 장원영 씨에게 안내한 도착 시간이 있는데 그거는 11시 30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장원영은 11시 25분까지 행사장 바로 앞에 도착해서 대기 중이었다. 그러니까 장원영 씨는 지각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행사 시간보다 먼저 와서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아니 지금 보면 오히려 5분이나 일찍 와 있었는데 그런데 저렇게 지각 논란이 일어난 이유가 뭔지 김평론가님 왜 그런지 이해가 되지가 않는데요.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조금 파악이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논란은 장원영 씨의 개인 그 과실이 아니라는 거죠. 이 주최 측의 진행 미숙에서 비롯된 해프닝이다. 진행 이렇게. 미숙이요? 네,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행사 측의 이제 주장을 따르면은요, 이 행사 운영 담당자가 행사장 앞 주차가 불가능하다 지금. 그러니까 대기를 좀 해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원영 씨는 10분 정도 대기를 하면서 콜사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안내받은 시각이 11시 30분이었는데 5분 정도 늦어져서 11시 35분에 콜사인을 받고 등장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40분가량이나 늦었다, 지각을 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게 되니까 실은 그게 아니고 본인 과실도 아니고 5분 정도 나온 것이 늦어졌다는 점을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영상이 계속 나왔는데 장원영 씨가 그 얘기를 듣고 이 돌아보는 표정이 지금 이런 설명을 듣고 보니까 좀 달리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이게 무슨 상황이지? 정말로 모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최 교수님 굉장히 억울했을 것 같아요. 본인 입장에서 억울하죠. 본인은 제 시간에 왔고 콜사인 기다리고 있다가 들어가서 들어간 건데 저런 얘기를 들으니까 뭐지 이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행사 측의 해명으로 뒤늦게나마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된 장원영 씨인데 누리꾼들의 반응도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내가 장원영이 아닌데도 억울하다 이런 글이 있고요. 악플 너무 심했다 이런 글도 있었고요. 비난 댓글 단 사람들 사과해야 된다 이런 글도 있었는데 이런 글이 올라오니까 비난을 했던 일부 누리꾼들이 댓글을 삭제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안 기자님, 이 대중의 사랑을 받는다고 해서 저렇게 악플 세례를 받아도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제가 저 상황을 좀 파악하려고 소속사에 확인을 해봤거든요. 네. 일단 어제 저 현장이 영하 10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의상을 본인이 선택할 수가 없어요. 저 곳 자체가 하나의 큰 그렇죠. 광고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어진 의상을 입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의상을 뻔히 알기 때문에 주최 측도 최대한 저 야외에 많이 노출되지 않도록 나름 배려를 한다고 했지만 이 행사 지연 때문에 5분 늦게 나타나게 된 거죠. 근데 이 와중에 또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 입장에서도 굉장히 추운 날씨 속에서 조금이라도 늦으면 그만큼 조금은 불편한 상황에 빚어질 수 있으니까 저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런 일이 불거졌을 때 전후 사정, 자초지정을 제대로 따지자는 거죠. 결국 주최 측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몇몇 누리꾼들 같은 경우는 일단 부정적 이슈가 나오면은 사실관계를 따지기 전에 무조건 이거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안 좋은 댓글을 쓰는 거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 불거지는데 저는 결국 이게 유명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원영 씨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본인이 잘못하지 않은 일로 비판을 받은 적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도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지난 2022년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패션위크에 참석을 했는데 지금 보시는 저 빨간 원을 보면은 우리 한국 정통 장신구죠. 봉황모항 비니를 착용을 했습니다. 네. 자, 이걸 시비 건 건 중국 네티즌이었습니다. 저게 중국 고유의 문화를 침해당했다. 장원영이
중국 문화를 훔쳤다는 엄청난 댓글을 달기 시작을 했던 거죠. 황당하네요. 그렇죠. 근데 한국은 분명히 알고 있지만 중국 네티즌이 워낙 수가 많다 보니까 이 댓글을 계속 퍼나르는 일이 있었고요. 또 하나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여름에는 한 축구의 시축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 이때 의상 논란이 불거졌다는 거죠. 네. 자, 지금 보시는 하늘색 원피스를 입었는데 저 의상 역시 장원영 씨가 선택한 의상은 아니고 모든 멤버들이 똑같이 차려입고 갔고, 자, 시축만 했다면은 의상을 좀 더 스포티하게 입는 게 어떤가 할 수 있지만 전날 시축 후에 공연까지 있습니다. 즉 공연. 아이돌로서 아이돌의 퍼포먼스에 맞는 옷을 입고 나온 건데 그냥 시축 행사에 맞지 않는 옷, 이런 식으로 단정 지어버린 거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모든 멤버들이 저렇게 의상을 입고 있는데 유독 장원영 씨만 도마에 올랐다는 겁니다. 워낙 장원영 씨의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걸어서 기사를 쓰면 클릭률이 높아지는 이런 효과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유명세 때문에 지나치게 본인이 잘못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것까지 책임져야 되고 또 감내해야 되는 상황은 없어야 될 겁니다. 네, 이 오해는 금방 풀렸지만 저 악플들로 인해서 남는 상처는 계속 가잖아요. 그러니까 댓글 쓰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건희 컬렉션, 미국의 심장부, 워싱턴을 물들이면서 열기가 심상치 않다고 하는데요. 먼저 관련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지금 보니까 삼성 총수 일가가 모두 총출동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게 고 이건희 선대 회장의 기증품을 전시하는 이건희 컬렉션 순회전이 열린 거거든요. 이게 지난해 11월에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스미소니언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에서 개막을 했고요. 내일 모레, 그러니까 내달 1일이 되죠. 2월 1일 날 폐막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요, 이미 6만 명이 훌쩍 넘는 관람객들이 다녀갔다고 하고요. 6만 명이요. 네, 폐막까지 누적 한 6만 5천 명 정도가 관광객들이 다녀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지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이건희 컬렉션의 첫 해외 순회전을 기념하는 갈라 만찬 잔치가 지금 저 장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순회전도 하고 갈라 만찬을 했는데 거기에는 정재계 인사들이 많이 오셨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삼성가에 있는 모든 분들도 오셨지만 뿐만 아니라 미국의 정관계 중요한 분들도 함께 오셨고 정의선 회장도 저는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삼성 회장이 가장 먼저 행사장에 도착해 손님을 맞이했고요. 홍라이 리움 미술관 명예관장, 그리고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아들과 함께 팔짱을 낀 채 행사장에 입장을 했고요. 이재용 회장의 딸인 원주 씨도 참석했다고 합니다. 네, 저 행사에는요, 6.25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도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모습도 영상으로 이어서 보시죠. And I'm most honored to be joined by the people who really made this evening possible. American veterans of the Korean War. Without the sacrifice of over 36,000 young American soldiers, the Republic of Korea would not be the thriving nation it is today. I believe it's our small contribution to bringing the American and Korean people closer together. 네, 김현주 평론가님, 저 자리에 이 미국 내에서도 핵심 인사들이 많이 참여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미국 통상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포함해서 한미 주요 관료, 정계 인사들도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관세 협상이 타결된 것으로 알았더니 지금 통상 긴장 상태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재계, 정계, 관계 인사들이 모두 모이는 이 자리에서 뭔가 속뜻이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는 그런 자리였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계에서는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이 캐나다에 지금 방산 수주 이슈가 있습니다. 잠수함 수주 이슈가 있는데 거기를 가자마자 다시 워싱턴 DC로 합류를 했고요. 또 1973년 고 이병철 삼성 창업주 회장 시절부터 협력을 이어왔던 특수 소재 기업입니다. 코닝의 웬델 윅스 회장 등 글로벌 CEO들도 대거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재용 회장은 앞서서도 보셨다시피 참전용사 분들을 초대해서 지금 그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겠느냐라는 취지의 연설도 했고요. 그리고 이 이건희 컬렉션은 이병철 선대 회장 또 이건희 회장으로 이어지는 문화보국이라는 이 기치 아래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실제 네. 실행으로 옮겨온 이분들의 모습이 하나의 꽃으로 문화로 표시된 그런 전시회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전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워싱턴 DC를 이어서 시카고, 영국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우리나라에는 반도체, 자동차, 방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화도 있다라는 것을 세계 만방에 널리 떨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화 보국 이라는 정신을 이건희 컬렉션이 그대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화 경쟁력, 나아가서 국가 경쟁력까지 높이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박지윤 씨와 최동석 씨 상간 맞소송 드디어 결말이 나온 것 같네요. 네, 예전에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남이 된다는 노래가 있죠. 네. 이 두 분의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아나운서 동기로 이렇게 시작을 해서 결국은 부부의 인연까지 맺게 됐습니다. 지난 2009년 부부의 인연을 맺었는데 14년 결혼 끝에 지난 2023년 파경을 맞았습니다. 자, 그런데 두 사람의 애정은 이후 애증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혼 절차와 함께 상간 관련 맞소송을 진행을 했는데 갈등이 본격화된 건 지난 2024년이었습니다. 일단 박지윤 씨가 최동석 씨의 이 여성 지인을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제기했고요. 최동석 씨 역시 박지윤 씨와 남성 지인을 상대로 상간 맞소송을 제기하면서 갈등은 정면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네, 이 소송 과정에서 굉장히 두 사람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보도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김평봉론가님. 네, 소송하고 거기에 대응해서 맞소송하고 이런 과정 중에서 두 사람 다 알려진 사람들이다 보니까 더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소송 과정에서 두 사람 모두 지금 제기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모두 강하게 부인을 했었다고 네. 하는데요. 먼저 최동석 씨의 입장을 보자면은 결혼 생활 중에 위법한 일을 저지른 적이 없다. 정말 사실 무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한 명예훼손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이에 반해서 박지윤 씨의 경우에는 혼인기관 그리고 소송 과정에서 배우자 이외에 이성과 부정행위가 있었던 적이 결단코 없다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결혼 생활 중에 저지른 위법은 없었다. 양측 모두 이 의혹을 부인한 건데요. 법원의 판단은 어땠나요? 그러니까 이 쌍방의 이 부부가 먼저 제기했다가 거기에 대한 맞불 작전으로 소송을 각각의 법원에서 진행을 처음에는 했었는데요. 네. 이 부분을 재판부가 병합 심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의 효율성을 위해서 합쳐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내렸는데 결론은 쌍방 청구 모두 기각. 그러니까 박지윤 씨나 그 남편인 최동석 아나운서의 이 주장을 다 받아들여주지 않았는데 이유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질 근거, 주장이 부족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의혹 제기나 아니면 정황을 얘기를 했다. 이것만으로는 상간 소송이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간통죄가 폐지되고 난 이후에 이런 상간 소송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건데요. 저희가 실제로 관련 소송을 해보면 이 배우자의 부정행위 그리고 이 부정행위를 같이 일으킨 상간녀, 상간남이라고 지칭되는 상대방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때 매우 구체적인 증거들을 확보하고 시작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이메일, 타임라인, 행적,
동선, 어디를 갔는지까지 확보를 한 이후에 소송을 제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설득하는 데는 이 양 당사자가 모두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 상간 맞소송이 굉장히 오래 끌기도 했고 또 언론의 관심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소송 결과가 나온 이후에 양측의 입장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SNS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일단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박지윤 씨 같은 경우에는 판결 직후에 일단 글을 올렸습니다. 기내에서 받은 응원의 쪽지 그리고 간식 사진을 공개하면서 제가 더 힘낼게요. 감사합니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또 한 장의 사진이 있는데요. 일본으로 출국한 근황을 함께 전하면서 그래도 언니들을 보니까 웃음이 난다라는 말과 함께 이렇게 미소 짓는 사진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을 잘 추스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같은 날 최동석 씨도 글을 올렸다고요? 최 교수님. 그렇습니다. 최동석 씨도 역시 식사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요. 사실상 오늘 한 끼 그리고 아들이 남긴 밥 조금이라며 글을 올렸고요. 자녀와 함께 소소한 일상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서로가 뭐 태어난 척하지만 뭐 모르겠습니다. 약간의 아쉬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저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일상을 잘 하고 있다는 모습을 강조하고 싶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이렇게 상간 소송은 일단 서로 기각이 됐습니다만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지금도 진행 중이거든요. 이 이혼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혼을 청구하는 원인을 정확하게 소송으로 가게 되면 기재를 해야 되는데요. 네. 아마 쌍방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했다면 상간행위는 없었던 거 아니야 이런 판단을 이 다른 재판부, 이혼 재판부에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그럼 이혼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인가 그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한 가정이 파탄에 이를 정도로 그리고 두 부부는 지금 별거 중인 이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회복 가능하진 않다라고 법원이 생각할 것 같고요. 다만 이런 상간행위와 관련해서 이런 사실이 없었다고 다른 재판부에서 인정한 부분은 이혼 소송에서도 위자료 그러니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줄지 여부를 판가름하게 되는데 이건 별도의 재판에서 만약에 인정이 됐다고 하면 그 재판에서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이혼 소송에 미치는 이중으로 배상은 안 되니까요. 그 영향은 좀 제한적으로 보입니다. 네, 이혼 소송은 어떤 결과를 맞을지 그 부분도 뉴스파이터가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 봉선화 연정도 아니고 갈비탕 연정. 그런데 사장님을 울렸다고요? 이거 감동적인 얘기인가요? 뒷목 잡을 얘기입니다. 아, 뒷목을요? 네. 지난 2022년 1월 이 서울 도봉구 소재의 한 회사 물류창고로 가보겠습니다. 자, 식자재 납품 배송 기사로 일하는 60대 남성이 있었는데 이 남성 담당자가 재고 관리를 수시로 하지 않는다는 걸 포착했습니다. 그래서 상습적으로 갈비탕을 한 봉지씩 훔치기 시작을 했는데 장발장처럼 배고파서 빵을 훔친 그런 생계형 절도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해 3월까지 3년간 갈비탕 53,840개, 시가 약 8억 2천만 원치를 훔쳤으니 이 사장님 눈물이 날 만도 하죠. 아니 3년이면 1000일 정도잖아요. 근데 1000일 동안에 5만 개가 넘는 갈비탕을 훔치려면 하루에 뭐 50개씩은 훔쳐야 되는데 이 갈비탕을 하루 3끼 먹는다고 치더라도 훔친 게 너무 많아요, 김 기자님. 이 갈비탕으로 무엇을 했을까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남성에게는 내연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꿀이 떨어지는 사이였나 봅니다. 네. 매월 300만 원씩 이 내연녀에게 생활비로 줬거든요. 근데 네. 이 내연녀는 300만 원으로는 좀 많이 부족했나 봅니다. 갈비탕을 훔치는 족족 이 내연녀에게 갖다 줬습니다. 그리고 이 내연녀는요, 그 갈비탕이 작물, 그러니까 훔쳐온 건 줄 알면서도 무려 384회에 걸쳐서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를 합니다. 그렇게 판매해서 얻은 수익금이 얼마나 됐을까요? 약 7,500만 원입니다. 그 7,500만 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이 내연녀는요,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이 갈비탕 판매만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이제 갈비탕 연정, 왜 갈비탕 연정인지 이 제목의 의미를 이해를 했는데 그런데 저 사랑의 방식이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법의 심판도 굉장히 매서웠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남성은 상습 절도 혐의 그리고 내연녀는 상습 작물 양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네. 재판 과정에서 말이 더 황당합니다. 남성이 뭐라고 재판관에서 얘기를 했냐면
생활고로 인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그랬는데요. 네. 재판부는 사용처 등을 고려할 때 범행 계기가 생활비 부족 때문이라는 변소도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절취한 돈을 도대체 어디에 썼던 걸까요? 네, 왜냐하면 생활비로 썼다라고 했지만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건요. 이 자금의 흐름을 한번 추적을 해봤더니 일단 이 내연녀의 집 보증금으로 상당 부분이 보증금이요? 들어갔고요. 예, 그리고 이 내연녀의 빚을 갚는 데도 돈이 많이 사용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상당히 좀 깁니다. 한 8개월이 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훔친 액수만도 상당히 많고요. 재판부에서 실형을 선고하면서는 이 회사는 이 택배 기사에게 상당히 신뢰를 주고 오랜 기간 고용을 했던 건데 그 신임을 완전히 배신했다는 이유도 양형에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8억 원어치를 넘게 훔쳤는데 지금 나온 게 징역 8개월밖에 안 돼요. 형량이 너무 낮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일단 뭐 댓글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이거 너무 손방망이 처벌이다라고 합니다만 재판부로서는 중형을 선고했다라고 판결문에도 적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실형을 선고를 하면서 이 부분이 만약에 합의가 됐다거나 기간이 짧다거나 일회성으로 그쳤다면 뭐 집행유예나 뭐 벌금형도 가능하겠습니다만 네. 사실상 이 내연녀와 사실상의 공모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장기간 했다는 점을 이 재판부로서는 불리한 어떤 양형 사유로 참작을 했습니다. 네, 저 어긋난 사랑의 결말 결국 두 사람 모두에게 이 철창 신세를 지는 것으로 끝나게 됐습니다. 네, 묘지에 왜 소금을 뿌린 건지 이해가 되지가 않는데요, 안 기자님. 통상적으로 소금을 뿌린다는 건 굉장히 부정적으로 쓰이죠. 네. 인적이 드문 충북 옥천의 한 마을이 바로 이 소금 때문에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과연 소금이 어떻게 뿌려져 있었는지 이건 사진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아니 눈이 덜 녹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야산의 어느 묘 위에 하얀 가루가 뿌려져 있는 것 같은데 지난 1월 20일이니까 며칠 안 됐죠. 조상의 묘를 살피러 이곳을 찾은 주민은 이런 섬뜩한 광경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묘지 주인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조상의 묘에 그냥 소금도 아닙니다. 굵은 소금을 저렇게 잔뜩 뿌려놓고 도망간 거죠. 보통 저 굵은 소금이 애군을 내쫓으려고 저렇게 뿌리는 건데 지금 웬만큼 뿌렸으면 녹았을 텐데 저건 뭐 한 푸대를 갖다 부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김현주 평론가님. 어느 정도나 갖다 부은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두 곳만 이런 피해를 입었다면 또 그냥 넘어갈 법도 한데 이와 같은 피해를 본 분묘가 모두 11곳에 11 이르렀다고 곳이요?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후손들의 경우에는 황당하기 짝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 하얀 가루가 무엇이냐 처음에는 아마 그런 의문도 가졌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분묘의 주인들이 모든 같은 일가는 아니었다고 그래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의 분묘가 11기가 저런 식으로 훼손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주민들의 경우에는 이제는 안 되겠다. 이 정도의 피해가 있다면은 뭔가 해야 되겠다 싶어서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는 하는데 정말 이 피해 입은 묘지의 후손들 가족들은 얼마나 황당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 이 영상으로 보여드린 부분이 저희 MBN 취재진이 바로 오늘 가서 촬영을 해온 모습입니다. 지금까지도 저렇게 소금이 계속 뿌려져 있는 상태인 건데 피해 후손들도 굉장히 황당할 것 같아요. 이 이야기 들어보시죠. 내가 이 과수원에 한 번씩 오면은 산소를 내가 이게 봐요. 그런데 멀리서 보니까 하얀 부위가 보이더라고. 그래고도 그 전에 이제 강풍주의보가 내려가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그래 비닐로가 와서 날려 있는가 하고 와봤더니 비닐로가 아니고 소금이 부어져 있는데도 일률적으로 머리 부분 쪽으로 산소 거기다 다 이렇게 부어놨더라고. 아 기분이 안 좋죠. 기분이 안 좋고 황당하고 뭐라고 얘기도 못하고 황당하지 진짜. 지금 또 저 일률적으로 머리 부분에만 부어놨다고 하니까 더 이해가 되지가 않는데요. 도대체 저 소금을 뿌린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제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되는데 피해를 입은 야산이 위치한 마을의 이장이 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네. 풍수설을 따라 집터나 몇 자리 따위의 좋고 나쁨을 가르는 직관에게 물어봤대요. 직관이 그런 일을 하잖아요. 돌아다니면서. 네네, 그쵸. 근데 이 직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좋은 현상은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는 당연히 거예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게다가 묘 주인들한테 몹쓸 짓을 한 것 같다는 말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중에 이제 연고가 확인된 5기는 서둘러 소금을 치울 수 있었대요. 왜냐하면 누가 주인인지 알면 예를 들면 뭐 조상의 묘에 저게 있다 그래서 치우자 그래서 네. 같이 합의해서 치울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묘 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서 후손을 모르는 6기가 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6기는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남의 묘에 손을 댔다가 만약에 문제가 되면 처벌을 받게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소금을 치우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도 방치돼 있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을의 주민들은 저것 때문에 마을에 또 안 좋은 뭔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왜 지금까지도 계속 저 소금이 뿌려져 있는 상태로 있는가 했더니 이 묘의 피해 후손들을 연락하지 못해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마을 이장님 목소리도 저희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아, 후손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치워주고는 싶은데 남 물건이잖아요, 일단은. 조금 섬찟해요, 지금. 이게 무슨 남한테 해코지를 하는 건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건지 남묘에다가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요. 김묘성 기자님, 이쯤 되면 저 소금을 뿌린 저 당사자 왜 저런 건지 직접 물어보고 싶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미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더라도 굳이 이렇게 무언가를 들고 와서 남의 묘에 해코지를 하려는 그 열심, 그 에너지만으로 일단 공포를 느끼기에 충분한데요. 정말 왜 이러는지 듣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 용의자가 잡히지 않은 상태로 아직도 전해집니다. 안 잡혔군요. 네, 경찰이 여전히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 경찰들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주변 CCTV를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좀 정황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10일 오후입니다. 승합차를 몰고 온 외지인 2명이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2명이요, 렌터카에서 소금 포대를 꺼내는 장면이 포착이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화면에 찍힌 차량이 렌터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용의자 신원 특정에 애를 먹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경찰은 이 렌터카 업체를 통해서 이들이 신원을 파악할 수 있다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이들에게 적용될 혐의는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미신적 소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이게 범행 동기가 미신이다라고 한다면 이 미신이라는 핑계도 이 처벌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 경위와 내심의 어떤 의도가 무엇이든지 간에 타인 소유 재물로 평가받는 타인의 분묘에 소금을 뿌려서 이 분묘의 효용 가치를 이제 저해시키면 손괴죄로 처벌을 받는 것이고요. 유사한 케이스로는 이웃과의 어떤 분쟁으로 경계선에 소금을 뿌리면 그 자리에서는 잔디나 풀이 그리고 나무 같은 것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거든요. 이런 전례에 비추어 보면 미신에 의하든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든지와 상관없이 그 결과물에 따른 그 죗값은 당사자들이 치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도 저 용의자들을 잡을 수 있는 지금 단서는 경찰이 포착을 했다고 하니까요. 정말 저 용의자들 저렇게 기괴한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무엇인지 저희 뉴스파이터도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네, 새벽녘에 벌어진 광란의 도주국. 저게 설마 이 도로에서 벌어진 도주국은 정말 아니기를 바랍니다, 김 기자님. 아, 그런데 설마 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저께입니다. 지난 28일이고요. 새벽 1시 10분경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의 한 파출소로 신고 전화가 옵니다. 그 내용은 뭐였냐면요. 음주운전에 의심되는 차량이 있습니다. 출동해 주세요. 라는 신고 내용이었습니다. 경찰 바로 출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출동한 경찰과 그리고 음주운전 의심 차량 간의 추격전, 도주국이 펼쳐졌습니다. 영상이 준비됐는데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발견한 경찰이요. 정차 명령을 계속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반응도 없이 도주하는 차량, 지금 빨간불인데도 그냥 도주를 하고 있죠. 그러네요. 신호를 무시해서 가속은 기본이고요. 순찰차를 따돌리기 위해서 아찔한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가 중심을 잃고 이렇게 심하게 휘청이더니요. 고가도로 외벽에 쾅 하고 부딪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차가 지금 갈지자로 가는 게 보통 술을 많이 마신 게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혹시나 사고가 나진 않을까 보면서도 조마조마했는데요. 자, 저렇게 하면 멈춰 섰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 차량 도주국을 아직 끝내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외벽을 들이받은 후에 범퍼가 심하게 파손이 됐죠. 그 상태로 계속해서 도주를 이어갔다고 하는데 이 음주 의심 차량 그 후에 어떻게 됐을지 영상으로 마저 만나보시죠.
외벽에 충돌하고도 곧바로 도주를 이어가는 차량. 순찰차 2대가 협력해 차량의 앞을 가로막고 경찰이 운전석으로 달려가 문을 열려고 하자 저렇게 차량 손잡이를 잡은 경찰조차 무시하고 또다시 도주하기 시작하는데요. 따라붙은 순찰차를 피하고자 수차례 중앙선까지 넘나들며 위험천만한 주행을 계속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도로 위 무법자. 이 말이 딱 어울리는 운전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흉기죠, 흉기. 도로의 네. 흉기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을 텐데 해당 차량은 경찰의 정차 명령을 무시하면서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역주행을 했고요. 신호 무시는 기본이었고요. 최대 시속 100km 이상의 속도를 내며 도주를 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이 과정에서요. 교통안전시설물과 주택가 골목에 주차된 차량 4대를 연이어 추돌을 했고요. 어머나. 순찰차 2대가 국도로 진입하는 차량 앞을 가로막고 잠시 정차시킨 후에 경찰이 창문을 두드리며 3단봉으로 운전석 창문을 깨자 운전자는 또 도주를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아까 영상 보면 이 경찰이 잡으려고 했는데도 이걸 뿌리치고 계속 운전을 했잖아요. 설마 아직도 도주 중인 건 아니겠죠?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경찰서 관할을 넘나들면서 정말 도로 위에 무법자처럼 광란에 질주를 했던 이 차량 약 20분 동안 수원 도심 약 20km를 20분 질주했습니다. 동안요?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이 도주국이 끝이 났는데요. 순찰차 3대가 이 음주 의심 차량의 앞, 옆, 뒤를 가로막았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3단봉으로 그 유리창을 내려치자 그제서야 스스로 문을 열고 운전자가 내려왔다고 하고요. 바로 검거가 시행이 됐습니다. 아, 저 아찔했던 검거 당시의 상황, 당시 직접 출동했던 경찰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속도를 조금 줄이자마자 이제 바로 이제 막아서 이제 차량을 이동 못하게 만들었었죠. 대화가 가능한 수준이었고 이 체포 과정에 대해서 불만이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뭐 적법 절차가 맞냐고 뭐 항의도 했었긴 했었죠. 원래 다리가 아프다고 얘기를 하던데 근데 사고로 인해서 더 아프다는 얘기는 했었어요. 아니, 적법 절차가 맞는지 확인을 했다고 하니까 적반하장도 진짜 저 정도면 너무 도를 지나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 지금 어떻게 됐나요? 거기에 따른 죄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잡고 봤더니 30대 남성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던 네. 거였는데요. 이거는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차량이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받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도 입건이 된 상황이고요. 이 차량에는 운전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동승자도 함께하고 있었는데 음주운전임을 인식하면서 옆자리에 타는 것만으로도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해서요. 이 동승자 역시 형사 입건됐습니다. 운전자에 대해서는 이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추격 검거 과정에서 순찰자 3대가 파손됐고 당시 출동했던 경찰분 5명이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음주운전. 이 본인뿐 아니라 도로 위에 모두를 위협할 수 있는 흉기라는 거 정말 꼭 명심해야겠습니다.